병원과 법률 라인을 장악한 고성희가 남편의 의료 결정과 지분 정리를 한 번에 묶은 살아있는 유언장을 만들려는 이야기. 고성희가 준비한 살아있는 유언장 속에 왜 지은호의 이름이 있을까요? 회장의 선택과 은호의 결단, 그리고 지역의 보호까지 폭풍전야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달콤 예고실 시리즈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인트로. 새벽 5시. 서울 한복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학병원 VIP 병동.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흩어져 있다. 그 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밤샘이고 누군가의 기다림이고 누군가의 기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 병실 안 침대에 누운 남자에게 그 빛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진석. 65해를 살아온 사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2배로 키웠고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렸으며 업계에서는 호랑이라 불렸다. 거침없고 호탕하던 그 목소리는 이제 산소호흡기 너머로 가늘게 새어나온다.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 고성희.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읽히지 않는다. 걱정인지 계산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어떤 것인지.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있다. 제목은 이렇다. 사전의료의향서 및 자산관리 위임 계약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살아있는 유언장. 숨이 붙어 있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서류. 누가 결정권을 갖고 누가 무엇을 받으며 누가 배제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위에 적혀 있다. 고성희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지은호.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회사 사람도 아닌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순이의 딸. 왜 그 이름이 거기 있는가?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직 이 병실 안에 단 한 명뿐이다. 제1부 이상철의 아침.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3년. 그 세월 동안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존재의 증명이었다. 정년 퇴직을 한 지 벌써 몇 달. 하지만 몸은 기억한다. 5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손은 베개맡에 알람 시계를 더듬는다. 꺼져 있는 알람. 울리지 않는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게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다.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 조옥래 여사께서 벌써 일어나 계셨다. 88세의 노인이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신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셨지만 나는 안다. 어머니도 나처럼 새벽이 두려우신 거다. 아무 소리 없는 집에서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상철아,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의 목소리. 여전히 또렷하시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심이 된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나는 아직 아들이니까.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실직한 남자에게는 마지막 남은 직함 같았다. 예, 어머니. 좀 일찍 깼습니다. 밥은? 아직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다정이 일어나면 같이 먹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다. 직장을 잃은 것도 재취업이 안 되는 것도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어머니만큼은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예전 같으면 바로 받았을 텐데 요즘은 망설이게 된다. 혹시 또 어디서 탈락 통보가 오는 건 아닌지. 여보세요. 이상철 씨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55인력 개발원입니다. 지난주 신청하신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소용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기수는 정원이 마감되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끊었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계셨다. 88년을 사신 분의 눈은 감출 수가 없다. 또 안 됐어? 아니요, 그냥 광고 전화였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다. 나는 언제부터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는 아들이 됐을까? 33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정직할 여유조차 없어졌다. 제2부 병원의 고성이. 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어젯밤 지역 선배가 보내준 자료 때문이었다. 고성이. 그녀가 지난 일주일간 방문한 곳들의 목록. 병원 3곳, 법무법인 2곳, 그리고 어느 재단 사무실. 선배는 말했다. 은호 씨, 이건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야. 뭔가 준비하고 있어. 뭘 준비한다는 걸까? 박진석 회장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그 집안 사람이 아니다. 박성재의 연인도 아니고 고성희의 딸도 아니고 회사 직원도 아니다. 그냥 카페를 운영하고 인테리어 일을 하는 30살 여자. 정순이의 딸. 그게 나의 전부인데. 아침 7시. 카페 오픈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영나. 영나 씨. 고성희의 딸이자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 그리고 내가 요즘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 하나.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계해야 할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 언니. 전화를 받자마자 영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라고 부른다. 나보다 5살 어린 25. 우아하고 조신하고 차분한 화가 지망생. 응, 영나야. 무슨 일이야? 언니 지금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가 떠는 걸 본 적이 없다. 늘 어머니 고성희의 그늘 안에서 조용히 웃기만 하던 아이가. 뭔데,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어려워요.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카페로 와. 오전엔 손님 별로 없어. 고마워요, 언니.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영나가 나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다. 예전에는 은호 씨였다. 박성재 오빠의 관심을 받는 여자. 자기 어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상대. 그런 눈으로 나를 봤었다. 그런데 달라졌다. 지혁 선배 동생 지환 씨가 영나의 운전기사가 되고 둘이 고성희를 미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니, 저 엄마가 무서워요. 며칠 전 영나가 내게 했던 말이다. 25해를 어머니의 손길 안에서만 살아온 아이가 처음으로 그 손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제3부 김다정의 눈.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이상철. 33년을 함께 산 남자. 결혼할 때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이는 신입사원이었다.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꿈은 있었다. 아이들 셋을 낳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아버지 치매 간병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런데 정년퇴직. 축하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이의 삶이 멈춰버렸다. 오늘 아침에도 그이는 일찍 일어났다. 출근할 데가 없는데도 새벽에 눈을 뜨고 거실을 서성이고 전화를 받으면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나는 다 봤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한다. 광고 전화였어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나는 안다. 33년이다. 그 남자의 눈빛 하나로 다 읽힌다. 아침을 차리면서 나는 생각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여보, 요즘 힘들지? 그런 말을 하면 그이는 더 움츠러들 거다. 평생 가장으로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거, 식사량이 줄어든 거, 아이들 앞에서 말수가 적어진 거, 나만 모르는 척하면 그이는 혼자 무너질지도 모른다.
여보, 오늘 점심에 친정아버지 뵈러 가려고 해요. 같이 갈래요? 나는 일부러 가벼운 척 물었다. 사돈인 김장수 어르신. 치매 걸린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셨다. 두 분이 만나면 화투도 치고 산책도 하신다. 그래. 같이 가지. 그이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아서 나는 안도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그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그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제4부 영나의 고백. 영나가 카페에 도착한 건 9시였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았다. 우아한 원피스 대신 후드티와 청바지. 완벽하던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얼굴. 무엇보다 눈이 달랐다. 늘 어딘가 먼 곳을 보던 그 눈이 오늘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언니 이거. 영나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두꺼운 갈색 봉투.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법무법인 로고. 뭐야 이게. 어젯밤 엄마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다. 영나의 손도 그리고 그 봉투를 받아드는 내 손도. 봉투를 열었다. 첫 페이지. 사전 의료 의향서 및 자산관리 위임 계약서. 의료 용어와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연명 치료 여부. 의료 결정권 위임. 장기 기증 동의. 그리고 재단 출연 및 지분 양도 계약. 눈이 그 부분에서 멈췄다. 수혜자 목록. 첫 번째 고성희. 두 번째 박영나. 세 번째 사회공헌 파트너 명목. 그리고 그 파트너 이름 옆에 지은호.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다.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있어? 나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재단 관계자도 아니고 박진석 회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도 몰라요, 언니. 영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왜 언니 이름을 넣었는지, 언니한테 뭘 원하는 건지. 나는 그냥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고성희. 그녀가 나한테 접근한 이유. 간이식 적합 통보. 넌 내 도움 없인 못 버틸 거야. 그 모든 게 이것을 위해서였던 걸까? 나를 이 서류에 묶어두기 위해. 명분용 카드로. 아니면. 언니. 영나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25살 아이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구나. 언니 조심해요. 엄마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나는 그걸 25년 동안 봐왔어요. 제오부 이지혁의 추적. 점심때 지역 선배를 만났다. 선배는 서류를 찬찬히 읽더니 미간을 좁혔다. 이 사람이 심각할 때 하는 표정. 대학 시절부터 봐온 얼굴이라 나는 안다. 은호 씨, 이건. 왜요? 이건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야. 선배가 서류의 한 부분을 짚었다. 여기 봐. 의료 결정권 위임 항목. 연명치료 여부, 수술 동의, 퇴원 결정까지 전부 고성의 여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야. 선배가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자산관리 위임 항목. 회장이 의식을 잃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지분과 재단 운영권이 자동으로 이 서류에 명시된 수혜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요. 의료 결정과 재산 이전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야. 선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쉽게 말하면 고성의 여사가 회장님 수술을 결정하는 순간 회사 지분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수술이 회장님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한 수술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런 게 가능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재산을 움직이는 게. 그리고 은호 씨. 선배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은호 씨 이름이 여기 있는 건 명분이야. 명분요? 사회공헌 파트너. 이런 이름을 끼워 넣으면 세금도 줄이고 외부에서 볼 때 공익을 위한 양도로 포장할 수 있어. 은호 씨가 실제로 뭘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이름만 빌리는 거지. 왜 하필 나예요? 그걸 알아내야지. 선배가 일어났다. 나 오늘 오후에 법무팀 선배 만나기로 했어. 원래 회장님이 준비하던 정식 유언장이 있을 거야. 그거랑 비교해 봐야 해. 선배. 나는 선배를 불렀다. 선배가 멈췄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선배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나는 아직 읽지 못한다. 모르겠어. 나도.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제육부 정순이의 시선. 나는 어제 그 여자를 만나고 왔다. 고성이. 사무실까지 찾아갔다. 그 아이에게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나는 그렇게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는 웃었다. 정순이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은호 씨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돕고 싶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나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은 도와주겠다는 말 뒤에 숨어 있으니까. 오늘 아침 은호가 전화했다. 엄마, 저 영나 씨 만나요. 할 얘기 있대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불안했다. 영나. 고성희의 딸. 그 아이가 은호를 만난다? 왜? 점심때 은호가 다시 전화했다. 엄마, 제 이름이 이상한 서류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건 알았다. 내 딸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알았다. 나는 식당 일을 접었다. 점심 장사 포기했다. 택시를 타고 은호의 카페로 갔다. 은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내 딸. 해맑고 긍정적이고 책임감 강하던 아이. 그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서류 뭉치를 붙들고. 엄마. 은호가 나를 보고 울었다. 30살 먹은 딸이 엄마 앞에서 울었다. 나는 은호를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냥 안아주는 수밖에. 엄마, 나 무서워. 왜 내 이름이 거기 있어? 나는 그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알아. 우리 은호. 그 여자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간이식? 그것도 아니었어. 처음부터 다른 게 목적이었어. 나는 딸의 등을 쓸어주었다. 말라버린 내 손. 식당 일 하느라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은호야. 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 젖은 얼굴. 내 딸의 얼굴.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그 여자가 뭘 원하든 엄마가 막을게. 엄마가 은호 앞에 설게. 알았지? 나는 그렇게 말했다. 진심이었다. 목숨을 걸어도 좋았다. 평생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 엄마지만 이것만큼은 해야 했다. 내 딸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제7부 박성재의 갈림길. 저녁 때 박성재가 찾아왔다. 은호 씨. 그의 얼굴도 어두웠다. 평소에 여유로운 미소가 없었다. 금수저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남자. 하지만 오늘은 그 배경이 짐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네, 들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 근데 성혜 여사가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 주치의한테 연락도 없이 자기네 인맥이 있는 병원으로.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은호 씨, 나 솔직히 무서워. 성재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어린아이 같은 두려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회사는? 가족은? 성의 여사가 다 가져가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재의 고통은 진짜였다. 하지만 나도 그 고통 안에 끌려 들어가 있었다. 내 이름이 그 서류에 있으니까. 성재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 오늘 영라 씨한테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 사전 의료 의향서. 자산관리 위임 계약서.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성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저도 몰라요. 왜 제 이름이 거기 있는지. 하지만 성의 여사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침묵이 흘렀다. 성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이 남자가 우는 걸 본 적이 없다. 항상 웃고 항상 여유 있고 항상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미안해, 은호 씨. 성재가 말했다. 나 때문에 은호 씨까지 이런 일에 휘말린 거잖아. 성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은호 씨한테 관심 가진 거 성희 여사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은호 씨를 이용하려는 거야. 성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은호 씨 부탁이야. 이 일에서 빠져. 나 혼자 해결할게. 은호 씨는 이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어야 해. 제발. 나는 성재를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하지만 성재 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도 이미 관계가 있어요. 제 이름이 그 서류에 있는 순간부터 빠질 수가 없어요. 제8부 회장의 눈. 같은 시각. VIP 병동. 박진석 회장은 눈을 떴다. 의식이 완전하지는 않았다. 몸도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들렸다. 눈도 보였다. 고성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내. 10년 전 재혼한 여자. 전 아내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해주던 여자. 여보, 정신이 드세요? 성희의 목소리. 부드러웠다. 늘 그랬듯이.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에 힘이 없었다. 여보, 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여보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성희가 서류를 꺼냈다. 박진석의 흐릿한 시야에 그 서류가 들어왔다. 사전 의료 의향서 및 자산관리 위임 계약서. 여보,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성재도 영라도 회사도 재단도 제가 잘 지킬게요. 박진석의 입술이 떨렸다.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보? 성희가 고개를 숙였다. 박진석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때 박진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성재. 성희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변화를 박진석은 보았다. 아내의 눈에 무엇이 스쳐 지나갔는지 65해를 살아온 사내는 읽을 수 있었다. 에필로그. 밤. 병원 복도. 이지혁이 법무팀 선배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원래 회장님이 준비하던 유언장이 있었어. 근데 최근에 누군가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다더라. 법무팀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선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2개의 유언장. 하나는 회장이 원래 준비하던 것. 하나는 고성희가 새로 만든 것. 어느 쪽이 진짜인가? 아니, 어느 쪽이 회장의 진심인가? 지혁은 VIP 병동 앞에서 멈췄다.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문이 열렸다.
고성희가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지혁 씨. 고성희의 목소리.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혁은 그 부드러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문병 왔습니다. 문병? 성재 친구분이시니까 고마운 일이네요. 고성희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혁 씨, 조언 하나 할게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법이에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면 다쳐요. 고성희가 지나갔다. 복도에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남았다. 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먹이 떨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은호. 선배, 나예요. 응, 은호 씨. 무슨 일이야? 저 내일 그 병원에 갈 거예요. 회장님 뵈러요. 뭐? 제 이름이 그 서류에 있잖아요. 왜 있는지 직접 물어볼 거예요. 회장님한테. 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선배. 은호 씨. 혼자 가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전화 너머로 은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숨. 하지만 그 속에 결연함이 있었다. 고마워요, 선배. 지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서울의 밤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 날이 오고 있었다. 오늘도 달콤 예고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은호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응원으로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